모두 개풀 뜯어먹는 소리니까 듣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예.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정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가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 기능, 예산 심사 기능 및 국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는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전 중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게 질의 시간을 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소장께서 처음에 인사 말씀을 하시고 이석하셨다가 국정감사 마무리에 다시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등 기관 증인들을 대상으로 증인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뜻과 바람을 다양한 국정 영역에서 실현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뜻과 바람을 다양한 국정 영역에서 실현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저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담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에 몸담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오늘 이루어지는 국정감사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역할과 소임을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를 위원님들께서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과 시선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매우 귀중한 기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문제의식과 질의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혹여나 심판하는 위치에 익숙하여 소홀히 하였거나 무심하였던 일은 없었는지 저희를 뒤돌아볼 계기로 삼아 헌법재판소 발전의 소중한 동력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기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37여 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통하여 오랜 세월 소홀히 취급되었거나 경시되었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신뢰는 그러한 일관된 방향성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온 국민의 에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저는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 헌법재판소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걸어온 뜻깊은 역사를 이어받아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본질적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기여하여야 할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됩니다. 오랫동안 공석이 있었던 재판부도 구인 체제로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부족하였거나 간과했던 상황, 개선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그 어떤 질책과 문제의식 그리고 귀중한 의견 모두를 귀담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다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헌법재판소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을 요구한 기관 증인은 손인혁 사무처장 등 총 12명입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무처장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30일 실시될 종합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손인혁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손인혁. 다음은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손인혁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를 위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재판소를 직접 방문해 주셔서 소장님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재판관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중하게 듣고 헌법재판소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헌법재판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차장 김용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정수입니다. 심판지원실장 이형주입니다. 공보관 천재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혁입니다. 국제협력국장 신성훈입니다. 심판정보국장 이영일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영주입니다. 도서총괄심의관 김인숙입니다. 업무 현황은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미리 제출한 업무 현황 파일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심판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8월 말 현재까지 위헌법률 심판 17건, 권한쟁의 심판 5건, 헌법소원 심판 1,827건 등 총 1,849건의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처리 사건 수는 총 1,793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건, 인용 결정 25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은 도표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4년 한 해 2,522건을 접수하였고 2,725건을 처리해서 처리 건수가 접수 건수를 상회하였습니다. 12쪽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중요 사건의 증가에 따른 헌법 연구관 및 심판 지원 인력의 확충, 효율적 조직 운영, 개별 구성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 준공된 청사의 청결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구내식당 리모델링, 승강기 교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소 불편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 제도와 관련한 분석과 연구도 추진 중입니다. 이 가운데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등 입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심판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사건의 심리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심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 과정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점 관리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5개년간 진행된 지능형 헌법재판 시스템의 5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 업무 지원에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ISP를 통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국민을 위한 재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선 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재판 이용 편의를 정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을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일찍이 도서관과 전시관을 일반에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 홈페이지와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헌법 정신의 가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문을 익명화하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보 및 홍보, 발간 활동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고 충실한 헌법재판 정보의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국제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헌법재판 관련 각종 국제회의 참석, 국제기구 및 협의체 활동을 통해 헌법재판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과 경험을 공유하며 헌법재판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는
연구 사무국을 운영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헌법재판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소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 보고를 주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헌법재판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헌법재판연구원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 헌법재판연구 및 헌법전문교육기관으로 설립되어 지난 14년간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헌법재판연구원 모든 구성원들은 국내 유일의 헌법재판연구 및 헌법교육기관이라는 사명감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헌법재판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교수부장 이승환입니다.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헌법재판연구원 일반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가름하고 6조 기하 주요 업무 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조입니다.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의 연구 과제는 모두 21건으로 10건은 상반기에 연구를 완료하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11건은 하반기 연구 과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조입니다. 헌법재판 관련 전문 학술지인 헌법재판 연구를 상하반기 2회 발간하고 있고 최신 세계 헌법 판례 및 관련 법령 등을 조사하여 세계 헌법재판 조사 연구 보고서를 격월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비교 헌법학에 대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비교 헌법 연구 총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는데 금년에는 캐나다 헌법론을 주제로 현재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법조기관이나 유관학회 등과 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모의 헌법재판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는 헌법연구관 등 내부 직원 대상 직무연수,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실무연수,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및 국선 대리인 등 법조인 대상 헌법 실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무원, 교원, 대학생 및 중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헌법 및 헌법재판 교육과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원회 출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헌법 가치 및 헌법 질서의 중요성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경찰청, 대통령 경호처와 같은 권력기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 인재개발안과 같은 교육기관에서의 출강 요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협의 조정을 통해 이를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수 인력 확충 및 법제 정비 등을 통해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0조입니다. 외국 헌법재판기관에 대한 초청 연수를 통해 대상 국가의 헌법재판 제도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초중고교 교사 및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우수 헌법 수업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헌법 교육 표준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초중고교에서 헌법 정신과 그 규범성을 잘 교육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연구원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이준일 교수를 출석 요구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국감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5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머 시간이 작동하면 위원님들께서 직접 마이크 온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타이머 시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끄지게 됩니다. 오늘은 오전 시간이 오전에 감사를 다 마쳐야 되는 관계로 추가 시간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전주시의회 출신 이성윤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월 4일 11시 22분 우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처장님, 이날 헌재 선고로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재판관님을 비롯한 헌재 모든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헌재 탄핵 심판은 공무원의 이원 위법행위에 대해서 징계적 성격, 말하자면 특수한 징계재판의 일종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현재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이원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다. 이런 취지로 설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결정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의 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은 헌법을 위반했으며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고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모두 이원 위법이라고 판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처장님, 헌법 87조에는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죠. 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91조 2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결정문이 인정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그대로 헌법 91조 2호에 들어맞는다고 보는데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심판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헌법 91조에 헌법 위반 행위 네, 네. 이거를 국헌을 문란 목적의 경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해당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국헌을 문란한 행위의 의미가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예, 형법적 예.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이런 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윤석열과 사령관들 그리고 한덕수 그 장관들 그리고 그 계엄에 관여한 피고인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법 87조 91조 2호에 따라서 내란죄가 인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또는 내란 중요임의 종사 그리고 부하 수행으로 모두 처벌받겠죠. 그런데 윤석열이
국힘의 1호당원입니다. 예? 국힘이 어떻게 뭘 했느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1차 탄핵소추 의결 때는 본회장에 들어가 나타나지도 않고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선동하고 한밤중에 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도 시도했습니다. 최근에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통일교인들을 당원으로 대거 받아들이는 대선 즈음에는 정교 유착까지 범했습니다. 처장님, 통진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습니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 아닙니까? 국힘도 내란 정당으로 보이는데 처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에 대해서 단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검에서 예. 지금 내란 특검에서 지금 내란 행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법무감사 때 법무부 장관도 특검 수사가 끝나면 위원정당 해산 신청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힘에 대해서 내란 정당 국힘에 대해서 위원정당 심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통진산 사건에서도 그 재판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당 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우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건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당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는데 내란 진행적인 내란 정당 국힘은 반드시 해산까지 해산입니다. 자,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까지 나와서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위원장의 허락을 얻지 않고 발언을 하시거나 또는 의제와 상관없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지는 마십시오. 국회법 제102조 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에 따라서 그 조항을 위반할 때는 발언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경고드립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답변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목소리를 잘 들릴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이 대답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좀 네, 알겠습니다.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장님과 헌법재판소 모든 관계자분들께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이 있습니다. 전자파 노출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은 추상적 공포를 넘어서 또 구체적 공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1년 넘게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데요. 신속한 재판 요청드리고요. 이 처장님, 입법부의 입법권일지라도 어찌되건 위헌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부의 국가기관 간의 권한 충돌이 있을 시에 권한쟁의 심판하시죠? 네, 당연합니다. 헌법과 이 헌정 질서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게 헌법재판소의 소명이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일지라도 법률에 근거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재가 심판할 수 없다면 그건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입법부에서 역할을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검찰은 헌법기관입니까? 네, 검찰의 헌법기관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아니죠.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뭐 검사의 공소권, 뭐 영장청구권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가 일부 있을 뿐이지. 네. 만약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뭐 공기업 사장도 헌법기관이게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떤 말씀을 하신지 잘 알 텐데요. 네, 네. 이 손준성 검사 탄핵 소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이 가장 중대 절차인 선거에 개입해서 헌법 질서를 위법했다. 대법원도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기각이 됐어요. 사실 안동환 검사 공소권 남용에 대한 부분, 이정석 검사 개인 비리에 대한 부분,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이 직무유기와 관련된 또 김건희 무혐의와 관련된 부분 등해서 6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이 다 모두 기각됐습니다. 저는 헌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같은 법조인이라고 뭐 엄호하거나 비호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 근거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공권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위태롭게 나라 질서를 어지럽혔으면 당연히 탄핵해야죠. 네. 왜 검사만 이렇게 지켜줍니까? 뭐 마찬가지로 저는 판사도 판사의 어떤 여러 이 재판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판사가 기록도 안 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연구관들이 써주는 거 읽고 혹은 자신의 정당한 재판 관할을 침해받았다면 당연히 법관도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헌재마저도 그 오명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진당 정당예산 심판 청구 아실 겁니다. 정당의 활동이란 그 정당에게 귀속될 수 있는 활동 일반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당대표의 활동, 원내대표의 활동, 당대회, 전당대회죠. 최고위원회와 원내의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당직자의 공개된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정당이 귀속된다라고 판시하셨어요. 12.3 내란 당시에 저희가 내란이라고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뭡니까?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판결을 하신 이유는 결국 계엄이 선포됐을 시에 유일하게 이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의결할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헌재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법원이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위헌입니다. 이거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입니다. 라는 판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계엄사령부 산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계엄사령부 군합발에 다 짓밟혔을 겁니다.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그렇기 때문에 국회만큼은 최소한 군인들이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헌법 질서가. 그런데 이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사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인들을 진입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만에 하나 이 비상계엄이 만에 하나 정말 국가 전시 상황이고 비상사태였으면 국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비상예산도 편성해야 되고요. 전시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비상입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전시법에 준해서 혹은 타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의결해야 될 선전포고를 비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지 당사를 가 있다면 혹은 국회 진입을 방해하거나 막아섰다면 그것 또한 내란에 동조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아니 진짜 만약 전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전시 예산이든 전시 입법이든 이 선전포고 비준이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사에 모여 있었다면 그 행위는 명백히 내란 행위에 동조한 행위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의 입장 어떠십니까? 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또 곧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헌법재판이 대상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했던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그것은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당연히 예. 헌법재판관은 전시 상황이 비상사태 시에 어디가 계십니까? 당연히 네, 맞습니다. 당연히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다 소집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먹구름을 탄핵 심판을 통해서 거두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신동욱 의원님처럼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면서 상대방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장소에서는 피감기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진행 발언을 해도 듣지를 않으시군요.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하시고. 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공정합니다. 네, 손인혁 사무처장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주요 간부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헌법 수호를 위해서 지난 내란 시기에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장을 했었고
당시에 우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에게 질의했던 내용 중심으로 잠시 후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가급적 질의에 집중하라고 했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질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드리고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해서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정당의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헌법을 수호한 헌법재판소를 감사하겠다라고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모두 개풀 뜯어먹는 소리니까 듣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이런 자리에서 모욕감이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대한민국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내란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 질서의 반함이 명백했다. 내란을 논의했다라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셨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이 재판에 따라 고무줄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김상환 소장께서 분명히 재판은 항상 일관되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내란을 저지르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책임조차 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논의 정도가 아니라 실행을 해서 대한민국 민주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에서 한 심판이 들어올 경우에 어떤 잣대를 들이대시겠습니까? 통합진보당에 들이댄 그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김상환 당시 헌법재판소장님께서 법률의 잣대는 일관되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헌법소장 후보일 때와 됐을 때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정당 해산 외에는 답이 없는 정당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실행에 옮길 테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원칙에 맞게 공정한 법률적 잣대로 명확한 심판을 부탁드립니다.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국민적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장관, 법관,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탄핵된 사람은 박근혜, 윤석열 둘밖에 없습니다. 자, 한덕수, 박성재, 최재해,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창수, 조상원, 최재형 검사 등 모두 기각됐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헌법 조항은 왜 있느냐? 도대체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상가에 들어가서 빵 하나 훔치는 것은 그 상가에게만 피해를 주는 거지만 고위공직자의 헌법 위반이라든가 비위는 5,200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니까 반복되고 그 피해가 더욱 커져서 내란과 계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위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한 탄핵 사항들을 정교하게 만드셔서 엄정하게 처벌하시고 그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굳건히 만들어지는 게 이런 내란 정당들이 대한민국에 뿌리 내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네. 탄핵 심판 자체가 국민의 뜻과 법치국가 원리가 충돌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보다 신중한 자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탄핵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화가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심사 기준을 사용해서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함과 공정한 잣대, 동일한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국감 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국감은 현장 국감은 어디까지나 미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된 결론에 따른 바였고 그것을 민주당의 법원 소풍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곳 국감장에서 이 피감기관의 의제와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 활동을 폄훼하는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국민의힘 교섭단체 소속 위원들과 함께 대법원 청사 안에서 전심 오찬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제안을 하셨습니다. 대법관 시위와 더불어서 미리 대법정과 소법정까지 대법관 증언을 앞두고 있다면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안내자가 법원 행정처장이었고 법원의 안내에 따라서 간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대법관 증언에 따라서 법정 규모나 또 이 개별 대법관님들의 방실 규모나 소요 평수 이런 것을 현장 실사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끔 보안시설에 대한 사진을 관계기관의 허락 없이 함부로 올리고 조롱하고 폄훼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의 촉박한 시간을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초놈을 아껴 씁시다. 다 소중한 국민 혈세를 받는 누구나 없이 공직자들이십니다. 이곳 국감기관 네. 1분 1초를 아껴 쓰면서 감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전현희 위원님이십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전현희 의원님, 시계 시작되겠습니다.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차장님. 네. 헌법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헌법도서관의 이용객이 지금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현재 도서관 관련 규정이 부재합니다. 근데 제가 살펴봤더니 법원도서관 그리고 국회도서관 또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대다수의 중요 도서관은 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헌재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매우 의아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근거 규정이 필요한 것은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 대외 협력 업무 등 사실상 헌재 도서관을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국감에 오기 전에 오전에 그동안 준비했던 헌재 도서관 근거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헌재 입장 어떠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헌법재판소 도서관이 많은 역할과 기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률이 취약해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률안을 발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률안 발의와 별도로 헌재는 12.3 내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1호 당은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셨다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재는 민주주의와 역사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 교육 차원에서 헌재를 찾는 많은 서울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역사적인 주요 현재 관련 자료와 정보를 한때 모아서 좀 제공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안을 좀 검토를 해서 네. 그 계획을 우리 의원실과 좀 의논해 주시면 또 그 부분에서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재판 소원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판 소원이 논의가 된 것은 거의 20년 가까이 이 많은 학계와 전문가들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 왔었고 이것이 단지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 소원의 얘기가 나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의 강화와 그리고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 재판 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행 헌법 소원의 대상에는 법원의 재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가장 최후의 보루로서의 헌재의 역할이 이 점에서는 사실상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신장시키고 또 헌재의 이런 위상을 제고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판 소원이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얘기하는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뭐 권한 다툼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사건에 관한 이 뭐 헌재 소원을 하기 위한 그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 소원은 그동안 학계와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사이에 계속 20년 가까이 많은 논의가 이어왔고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그 사유는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그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하기 때문에 이 재판 소원 도입이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재판 소원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학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 소원을 도입하는 여부는 이제는 남은 것은 국회의 입법 정책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재판 소원이 도입이 된다면 국민들의 인권, 기본권이 더욱더 확대되고 신장될 것이다. 이런 많은 공감대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건의한 대로 재판 소원을 인정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다 학계를 비롯해서 실무계에서도 주장되어 온 내용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의 정신이 투영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더 기여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헌법 이론이고 또한 주류의적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정 사건 때문에 재판 소원 도입이 갑자기 논의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오랜 세월 국민의 신뢰를 받아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에는 그 내란 수교에 대한 파면 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한 점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근데 처장님 그 윤석열 탄핵 심판 때 변론 종결 후 선고 시기까지 며칠 걸린 것 알고 계십니까? 38일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예상했고 국민 전문가들이 기대했던 이 날짜에 비하면은 한 3주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양쪽으로 나눠서 굉장히 그 시끄러운 것처럼 보였지만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내려지니까 그 극우 세력들 태극기 모독 부대들마저도 바로 주말 그 다음 날도 시위를 안 할 정도로 급속히 안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었는데 헌재가 도대체 뭘 고민하느라고
국민의 기대보다 3주 가까운 그 지연을 했었는지 이거 혹시 뭐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당시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모릅니다만 나중에 제 생각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너무나 알기 쉽게 쓰여져서 그 문장을 다듬고 또 재판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3주 동안 그 구구 세력들한테 헛된 망상을 갖게 만들고 또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추위에 떨고 그 고생을 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저 같은 사람도 헌재 앞에서 무박 4일간 1인 시위를 하느라고 얼굴이 이렇게 시커매졌는데 왜 굳이 문장 잘 다듬는 것도 좋지만 그 많은 그 혼선을 줬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인 검토,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이나 저 재판관님들께 그런 지적도 있었다라는 것을 좀 전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헌법 그 재판연구관들 정년이 60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관들이나 교수들은 65세인데 헌법연구관들만 꼭 굳이 60세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도 한번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를 하고 그게 또 헌법연구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속한 헌법 재판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저 헌법재판연구 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헌재법을 보니까 그 인력이 총 40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원장님의 직급이 1급이십니까? 네, 저는 연구관으로서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교수님들 모실 때는 1급 일반직으로 일급으로요. 모셔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또는 사법정책연구원 이분들이 다 차관급 예우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헌재의 위상이나 역할, 중요성을 생각하면 저는 차관급으로 좀 격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동료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 한번 드려서 추진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요새 법원이 대통령을 물론 대법원장님 얘기입니다만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야 하는데 자기 손으로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와서 법원을 옹호하는 데 힘을 씁니다. 반면에 헌재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뜻에 업무의 방향을 맞출까 이 시각이 정말 대비돼서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재판소원 제도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싶은데도 다만 이게 사심대로 가서는 곤란하다. 또 하나 헌재의 인력으로 재판관 9분의 인력으로 그 많은 사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론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주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그것 때문에 조금 신중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뭔가 사심제로 흐르지 않고 확정 시기를 너무 늦어지지 않게 만들고 업무 과중도 줄이는 이 방안 혹시 뭐 그런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도 그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재판 소원 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뿐 아니라 보다 신속한 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전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그리고 헌법재판과 관련 재판 소원과 관련한 특별한 적법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의 재판 소원 사건은 지정부 단계에서 각하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단순한 사건은 기각 결정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전원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사건은 독일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한 100건에서 200건 정도 사이입니다. 그건 충분히 지금의 우리 인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중랑구갑의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4월 4일 파면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헌법 수호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함으로써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파면하고 윤석열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다시 윤석열과 같은 대통령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윤석열을 구하겠다고 관저 앞에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여기에 몰려간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사람을 구하러 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 파면된 대통령 그리고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범 바로 저 사진입니다. 그 내란범을 옹호하고 내란범을 부하 내동하게 되면 그것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자, 내란죄 부하 내동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왜 답변을 못 하세요? 네, 구속 요건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 부하 내동은 범죄입니다. 저 얼굴들 아주 오늘 화면 좋으네요. TV가 아주 좋아요. 나경원 의원은 계엄 당일날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계엄 당일날 헌법재판소는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있지를 않아서 예? 그 당시에 제가 재직하지 않아서 확답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엄 당일날 법원이 계엄 당일날 회의를 합니다. 왜 회의를 했냐라고 물으니 합법적인 계엄일 경우 뒷받침하려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회의를 소집했을 것이고 이것은 불법 비상계엄에 부역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소원 들어온 것이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 소원 들어온 것은 181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죠.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법원이 헌법 소원이 들어왔는데 법원이 먼저 판결을 내리면 이 헌법 소원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안에서는 먼저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결 가처분도 정해놨고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김종선 씨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자, 이분은 동생이 죽었어요. 엄마가 1살 때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54년 만에 나타나서 그 동생의 보험금을 저 엄마가 다 갖고 가요.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이 단 10초 만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저것은 위헌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국회에서는 법을 바꿨습니다. 저분은 3심까지 끝났어요. 이제 4심,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법으로 다시 판결해줘야 합니다. 저렇게 억울한 사람이 김신혜가 그랬고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누명 쓴 사람이 그랬고 저 김종선 씨는 대법에서 10초 만에 끝납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4심 해주시고 저런 일이 있기 전에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빨리 위급한 것은 헌법소원에서 빨리 처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어린이들 견학 프로그램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럼 어린이들 와서 법정에 구경합니까? 안 합니까? 네, 다 구경하고 법복도 입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복도 입어보고 구경도 해요.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대법원 법정에 어린이가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견학한다고 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찍고 법원을 다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자, 중요한 건 아이들도 다닐 수 있는 이곳이 국회가 국정감사 가서 가는 것을 놓고 짓밟았다고요? 그 사진 누가 찍었어요? 우리가 가 있는 동안 뒤에서 소리를 지른 그 보좌관 누구예요? 국민의힘 보좌관이 소리를 지르며 자기도 들어오겠다고 소리를 질렀고 이 사진들은 누가 찍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보좌진이 찍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중에 누가 찍은 거죠? 경청하십시오. 자, 서영교 의원님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받아서 대법원 행정처장이 가자고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거짓, 허위 사실, 마이크 꺼져 있대요. 꺼져 있대요. 국정감사를 통일, 개선하는 불만 들어왔지 꺼져 있답니다. 국회의원들을 오늘 질타하고 그러니까 똑같아. 윤석열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의원님. 당신들을 규탄합니다. 서영교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오전 국감을 제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네, 다음은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우리 헌법 서영교 재판소 의원님. 사무처장님. 서영교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협의하고 국회에서는 협의하는 겁니다.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결로 다수결로 국회 일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협의와 다수결 다 존중돼야 됩니다. 네. 신동욱 의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예의를 지키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런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서영교 의원님 마무리하시고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의원 국격신당 질려요.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앉으세요. 그렇게 거짓말로 앵커할 때 박은정 의원님 보도했나? 질의하시고 서영교 의원님 그만 발언해 주십시오. 무서워요. 박은정 의원님 그렇게 질의하십시오. 거짓말로 네. 앵커할 때 보도했나 신동욱? 그렇게 저 거짓말로 마이크는 앵커할 때 꺼져 있는 보도했나? 상태니까 진행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의원님처럼 그렇게 항의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방해할 생각이면 그냥 나가십시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 겨울 위헌 윤석열을 위법한 잡아놓듯이 계엄을 국민의힘이 선포한 잘못하면 다 지적할 대통령의 거예요. 탄핵 심판에 나가세요. 엄청난 책임감을 구속시키듯이. 가지고 탄핵 싫으시면 심판을 나가시라고요. 이끌어 주시고 추운 그 겨울 응원봉을 든 국민들께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내란을 저지른 확실하게 철퇴를 가할 겁니다. 파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셨습니다. K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신 헌법재판소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위상 높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판관 결격 사유에 대해서 헌재에서 일부 위헌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고 그다음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제가 작년 11월에 대표 발의해서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님들 또 비교섭 의원님들께서 이 헌법재판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재판 소원이 계속 문제가 되고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법권 독립을 강조하는 법원이 법관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자의적인 법률 해석과 왜곡 적용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한 저 사법살인의 대표적인 희생이 조봉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법살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소원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화면
보여주세요. 이미 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재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재판 소원 금지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이미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하고 있고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헌된다는 취지로 이 위헌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이미 확립된 판례를 통해서 법원의 재판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잘못 적용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법원의 결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많은 사건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 판단을 하셨습니다. 독일의 지금 재판 소원 제도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독일의 재판 소원은 과거의 나치 독재 시절에 위법한 그 나치 독재 그것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 시절에 판사와 검사들, 법률가들이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전체 사건 중에 재판 소원 사건이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재판 소원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최근에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쥐기현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 그 기본권을 가진 국민들이 이 내란 재판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쥐기현 판사의 이 재판, 나중에 이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판결이 법원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내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 그리고 내란 그 기소한 특검이겠죠. 이 주체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소원 제도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지켜 바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재판 소원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은 재판 그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지만 재판에 적용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그것을 통제하는 것에도 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는 적용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재판 소원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열 김기표입니다. 사무처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죠. 국민이라는 말은 참 추상적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내 이웃 결국 국민이란 말은 어렵고 추상적이지만 딱 가만히 따져보면 나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되고 그것이 궁극의 국가의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그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삼권 분립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볼까요? 행정부의 권한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를 합니다. 입법부의 권한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견제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사법부의 권한도 삼권 분립의 당연한 원칙에 따라 견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사법부만 성역이 아니겠죠. 그럼 사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행정부의 경우에는 사법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든지 대법관을 임명한다든지 해서 임명, 예산 편성 등을 통해 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헌법교과서에 다 배우는 내용이죠. 입법부는 법령을 제정한다든지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권한들이죠. 당연한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하는 삼권 분립의 견제 장치는 입법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체적인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현재의 대법원장처럼 심판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사람이 정점으로 되어 있는 법원 구조,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입은 법원이라면 그 안에서 내가 이 국민이 받은 기본권 침해가 치유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그 법원에서 치유가 안 된다면 우리가 너무나 거대하게 생각하는 그 삼권 분립의 담론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거창하죠. 하지만 국민 개개인, 우리가 받는 그 판결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영원히 구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는 거대한 삼권 분립 담론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현실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재판에 대해서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스크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재판 소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 겸 질의를 드립니다. 자, 부작용 얘기합니다. 사심제 밖에 할 얘기가 없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는 그 정도면은 예산이나 뭐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문제 정말 지고지순하게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재판 소원을 하는 게 맞다면 당연히 국가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면 그렇게 작동해야 되는 게 국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확정된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입법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헌법재판소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각 소부에서 기각이나 각하하는 제도가 없어요. 헌법소원에 대해서. 그것을 다 전원 합의에 올리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도가 고안되면서 그런 것까지 같이 고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제도라면 우리가 다른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첫 번째 시사점, 입법부는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장애으로 견제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범위에 대해서 전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개정으로 충분히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천착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 순서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들에게 다시 한번 국민을 대표해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렸고 대법원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여당이 대법원의 국정감사 때 요구를 한 것은 왜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재판은 느림보 거북이처럼 하면서 이 재판은 우사인 볼트처럼 7만 쪽의 기록도 보지 않고 이틀 만에 결정했는가?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됐는가? 로그인을 보자고 한 것이지 기록 내용을 보자고 한 것은 아니다.
하는 정도를 사무처장께서는 인지하십니까? 예,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누가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소란을 피웁니까? 누가 이 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합니까?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어떠한 소란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도 지적을 했고 방금 발언한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은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헌재는 맞다. 대법원은 틀렸다. 사법 불일치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원 해석이 틀렸다고 헌재에서 3차례 법원 판결을 취소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합니까? 민주주의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기관입니다. 자, 재판소는 이미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부분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좀 있습니다. 크게 말씀해 보세요. 예, 부분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심제를 한다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헌법재판소를 존경하지만은 한덕수, 내란 부두목 3,600명 가둬놓을 수 있는 교도소 방을 만들어 놓고 더 만들어라고 한 박성재, 이런 사람들의 파면을 기각시킨 것은 오게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박성재처럼 3,600명 더 만드는 감옥소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다 감옥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가 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다 출소할 거예요. 이러한 재판을 아무리 헌법재판소라고 하더라도 좀 철저히 심리를 했어야지 한덕수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 청문위원장을 하면서 비록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지만 조한창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해보고 저분은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전계현, 마은혁, 전계선, 마은혁 다 자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저와 만나서 협상을 할 때 죽어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로부터 인계를 받은 최상목 대행은 전임자로부터 2사람만 추천하라고 하고 1사람은 하지 말아가더라. 이것 때문에 차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준 헌법재판소를 우리는 존경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지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이곳 헌법재판소는 내란 세력들에게 포위됐었습니다. 매일 시위하고 재판관들 그리고 여기 연구관들 그리고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출근하는 것도 제대로 마음 놓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포위됐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국민 주권에 순응했습니다. 반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던 대법원은 국민 주권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저 역시 국민 주권에 순응했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헌법재판소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우리 사무처장님, 현재 180일 이상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건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많습니다. 왼쪽은 2024년이고 오른쪽은 이제 올해 기준인데요. 특히 2년 이상 장기 미제가 작년에는 400건이 넘었고 올해는 또 393건인데 올해 연말까지 가면 이게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 미제 사건이 헌법소원을 기준으로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장기 미제가 지금 연간 1,300건 이상 그리고 전체 장기 미제 사건은 한 1,400건 정도씩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보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5년에서 6년이 경과된 사건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20년 10월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아직도 결정나지 않고 있는 게 있는데 수도법 및 상수원 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지방자치권 침해 등을 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사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국민들이 이 사건 하나만 바라보면서 정말 계속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아주 많은 사건들이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만 또 국민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챙겨야 되는 이런 장기 미제 사건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아까 탄핵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인용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각했던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보여주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상민 헌재에서 기각했더니 그 뒤에 내란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속 기소됐죠. 안동환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정석 같은 경우에 기각했지만 불구속 기소했죠. 그리고 이진숙 같은 경우에도 기각했지만 수사 중이고 또 법원에서는 행정소송에서는 이진숙이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다 패소하고 있습니다. 왜 헌재만 오면 이런 것들이 자꾸 기각되는지, 특히 이제 검사들에 대해서 계속 기각이 되고 있죠. 박성재 수사 중이죠. 그리고 한덕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헌재가 지나치게 그 탄핵에 대해서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검사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3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파견되어 있다 보니 당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형사사건, 검찰이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 인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혹은 그쪽 당사자 입장만 전달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 탄핵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부장검사들이 성명을 내고 차장검사들도 성명 발표를 했고 평검사 200명은 반대 성명 발표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탄핵 대상 검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사동의회에서는 변호사비까지 주려고 규칙을 개정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헌재에 파견되어 있는 그 검사 3명이 과연 제대로 된 입장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계속 반대했겠죠. 검사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방해 작전을 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사 파견 빨리 철회하시고 헌법재판소에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구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주질의를
법사위원님들이 저를 빼고는 5분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보충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으로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란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한 헌법재판소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의 사법부는 내란 방조 사법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란 당시에는 사법부는 계엄이 합법적이라 생각하고 대법원에서도 계엄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엄 직후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 왜 했느냐 했더니 합법적일 걸 전제하고 모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법부는 내란범을 석방을 했고 또 내란범에 대해서 속속 영장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사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고 국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지만 탄핵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극복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고 회방을 놓은 셈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당시의 결정문을 보면 한덕수 피소추자에 대해서는 계엄 당시에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속인 것이죠.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특검이 수사한 바에 의하면 국무회의에 소집 절차나 또는 심의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국무총리 한덕수는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추후에 보완하기 위해서 마치 제대로 소집되고 제대로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계엄 문건을 사사치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동조하는 그런 화면도 전 국민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통해서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파면 선고를 내리지 않았더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런 계엄 동조 행위마저도 역사 속에 영원히 파묻혔을 것입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내란 공범에 대해서 재판할 여지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국민이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권한대행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진실의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국회가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반인권적인 수사, 압박 수사, 강압 수사, 회유 수사를 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기소하고 한 것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탄핵 기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헌법재판연구원에서도 여러 보고 자료를 지금 생산하고 계시던데요.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구현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이 국회가 특히 탄핵 소추한 공직자에 대해서 진실에 기반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사 기록을 어떻게 진구할 것인지, 또 현행 헌법 테두리 안에서는 검사가 영장을 전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검사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류를 열람하고 또 디지털 문서들을 이 열람해서 재판 자료로 활용할 방법이 없겠는지, 그런 것들을 헌법적 관점에서 제도 보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하고 진실의 건차도 가지도 못하게 그냥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 기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마치 면죄부를 받은 그들은 다시 원직 복귀를 해서 계속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탄핵까지, 내란까지 가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작에 불법과 반칙을 저지른, 직권남용을 한 그런 검사들을 바로잡을 장치가 있었더라면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고 그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쉽게 용인이 될 수 있었다면 내란도 예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검사들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판사 탄핵한다 그러면 기급을 합니다. 그러나 해외 여러 나라들은 법을 가지고 국민을 억압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판검사들 아닙니까? 판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쉽게 용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유독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 기본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진실에 기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주 질의를 다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에는 군사재판을 대상으로 해서 국회로 이동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중식 장소는 이 근처에서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고지하겠습니다. 중식 장소에서의 이동 시간은 2시 20분에는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다면은 지금 12시 40분 정도까지는 여기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감사 활동을 마쳐야지만 시간 배정상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사전에 그 교섭단체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위원님과 이성윤 위원님, 비교섭단체는 최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미리 5분은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12시 40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그럼 시간이 자꾸 가니까 3분 드리겠습니다. 4명은 안 되겠고 시간상 안 됩니다.
자, 세 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서영교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 사이에 세 분 명단을 주십시오. 자, 서영교 의원님 마이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예,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질의합니다. 모든 사안은 저희 상임위가 의결을 합니다. 협의하고 최대한 협의하면 좋고 협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민주주의죠. 네, 네.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까지 터뜨린 윤석열과 같은 유에서 모든 걸 방해하고 있다면 저희는 끝내 안 되면 다수결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게 예, 한덕수하고 이상민 탄핵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저희들이 탄핵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도 기각하고 이상민도 기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원에 비상계엄이 발표되던 그날 그 전에 누구의 얼굴입니까? 이상민 얼굴이고 누구의 뒷모습입니까? 한덕수의 뒷모습입니다. 이상민은 구속됐습니다. 한덕수는 지금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만 그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모든 문건을 보고 다음 장면 있습니까? 그리고 저기에는 이상민, 한덕수, 박성재가 나옵니다. 없습니까?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모두 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했어요. 이 사람들 CCTV 영상 보셨죠? 저희가 특검법을 개정했어요. 모든 재판은 헌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개가 원칙입니까? 비공개가 원칙입니까? 공개가 원칙입니다. 모든 재판은 헌법의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기현이라고 하는 판사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특검법을 개정해서 공개하게 했고 중개하게 했습니다. 중개해서 저 CCTV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불법 비상계엄을 같이 특별하게 종사하고 있는 이상민, 한덕수, 박성재 모두 다 공범 아닙니까? 그렇죠? 모두 다 공범입니다. 박성재는 구치소에다 지시를 합니다. 구치소 3,600개를 비워두라고. 서영교는 이런 사람들 잡아가면 거기다 수용하겠다고. 이런 자를 탄핵을 기각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다 탄핵을 요구한 겁니다. 이제 탄핵을 해서 보내면 좀 더 철저히 살펴줄 것을 요청드리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을 해서 국회가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증거가 약하다면 다 기각하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까? 예.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증거가 없다고 그냥 보내버리셔야 됩니까?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저기 간사님, CCTV는 일찌감치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사무처장님.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불문 헌법에 해당한다. 이게 2004년도 헌재 결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면 선고를 한 문영배 전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헌법재판관이 모두 수도권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 법관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새로운 논거와 관점이 제시되면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십니까? 네, 언론 보도를 들은 것 문영배 같습니다. 소장님의 지적은 헌재 서울 중심적 사고를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님들이 다 사시는 곳이 서울인 거, 수도권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헌재의 서울 중심적 사고를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서울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헌법재판소에 서면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을 보겠습니다. 헌재의 소재지는 국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네. 수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이게 유일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그런데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으로. 만약에 서울에 있으면 서울의 사람들만 접근성이 좋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접근성이 편리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 오려면 400km를 와야 되고 전주에 사는 분들은 250km를 와야 됩니다. 정말 이런 헌법재판 논리대로라면 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도권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헌법에 헌법재판관 14명 중 3분, 예비재판관 6분 중 2명은 수도 빈이 아니라 지역에서 거주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지만 처음 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거주지가 수도 빈에 있으면 네네. 수도권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는 이걸 반영한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 아시죠? 네. 이게 칼스루헤주에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수도권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네네.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서울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선언을 해주시면 정말 5천만 국민들이 다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헌법재판소를 지역으로 옮겨한다는 법안을 냈습니다. 특히 전주는 동학혁명의 반외세, 반봉건 정신이 나와 있고 3.1운동 정신의 원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이 법통까지 이어지는 원류가 바로 정신적 고향이 전주입니다. 예, 우리 헌법재판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탄핵해야 될 사람들 탄핵하지 않고 제때에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있게 될 텐데요. 내란 세력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내란 정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저런 궤변으로 모욕당하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고 여러분만 모욕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에 대해서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과 격차가 과도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평등과 격차의 확대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교육 격차냐? 점점 지방에 사는 아이들, 서민의 아이들은 고위직에 올라갈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이 기득권과 특권이 자신들의 특권을 영구 고착화하기 위해서 내란과 계함까지 서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헌법재판소에 오늘 와서도 깜짝 놀라고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님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이 어쩜 하나같이 전부 다 거의 다가 서울법대예요. 100% 서울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노동자들,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이제 서울법대가 로스쿨로 바뀌었잖아요. 서울대 로스쿨 1기에 3기까지 보니까 대부분이 강남 3구 출신 아이들이 상당수를 빠른 속도로 차지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남 3구, 서울대 로스쿨, 헌법재판관,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결정을 하겠습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공직사회 전반이 특권층이 되면 다시 내란이 일어나고 다시 계엄이 일어나고 서민들은 점점 더 사지에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관들도 보니까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절대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 주실 것을 사무처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민들이 꿈을 꾸겠습니까?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집에 태어났느냐가 평생을 결정하면 그게 누가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 자살률이 왜 높아지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라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모두에게 균형 잡힌 기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올려주는 공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시고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전 국정감사는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종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나오셔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시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질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님, 일어서서 고함 지르시면 안 됩니다. 나경원 의원님, 고성으로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배숙 의원님,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들께서 다 시간을 초과해서 쓰셨어요. 그 시간은 제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국민들 앞에 국정감사 대상 기관과 관계없는 질문들을 하시고 고성을 지르시거나 계속해서 끼어들게 하시거나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해 오셨습니다. 아니, 일단 시간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시 40분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가 미리 시간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시 40분까지 진행을 한다고. 자, 앉으세요. 자, 나경원 의원님 앉으세요. 송석준 의원님 앉으세요. 자, 조배숙 의원님 앉으세요. 자, 드릴게요. 앉으세요. 그래, 앉으세요.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에 주신 여러 애정어린 지적과 충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행사하고 있는 모든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창출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위임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소임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바로 헌법재판소에 주신 국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전해주신 진솔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충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걱정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건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요청을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늘 가슴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연구부 조직이나 심판 사무 처리 조직의 효율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당사자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가리켜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건의 연구 검토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빠짐없이 검토하고 심판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 기관 등의 전문적인 식견을 폭넓게 경청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헌법재판 연구 인력을 늘리고 다양화한 한편 폭넓은 자료 수집과 조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판 소원에 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법원의 재판을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과연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오랜 기간 논쟁이 있어 왔고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 소원이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오래전인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 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고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관한 공론의 장이 열리면 겸허한 자세로 재판 소원 도입과 관련하여 고민하여야 할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오랜 기간 깊이 검토하여 축적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긴 안목과 호흡으로 헌법재판이 국민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 및 교육 기능의 향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법제화와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방안 등 재판소 운영상의 과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유념하여 모든 사건을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데 한층 더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에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